네, 안녕하세요. 라스찬스 2030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저 역시 사실 부자는 아니고요.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의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의 소득 방식이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각 소득의 성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고,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렇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각 소득의 성질을 좀 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선형적 상승이에요. 이것의 목적은 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X축은 시간, 그 Y축은 평가액이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 자체는 이제 Y는 AX라는 선형적 함수를 가지게 돼요. A는 이때는 연봉일 것이고, 연봉 곱하기 시간이 저희가 쌓여가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연봉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선형적 함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반면 금융소득은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수식을 가지게 되겠죠. Y는 그 시드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그 수익률이 이제 복리로 작용하는 그 기간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형태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 소득이 시간과 평가액 함수에서 평가액의 차트에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다는 걸 알았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각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앞 시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금융소득보다 더 큰 지점에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에서 더 중요하겠죠. 어, 이 시점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B, 그러니까 시드가 충분히 안 쌓였기 때문이에요. 시드가 0에 수렴하면은 뭐 K가 얼마든 X가 얼마든 이제 Y 자체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드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시드가 충분히 쌓이게 된다면은 이제 금융소득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지점,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가는 지점이 부가 가속화되는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희 일반인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는 처음에 시드가 없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시드를 만들고, 일정 부분 시드가 모이게 되면은 그때는 금융소득을 늘리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소득 두 가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촉박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30년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면은 2031년 이후부터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2030년까지다. 그러면은 4년 남았죠. 그 4년 안에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 상태에서 부자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 시드가 모이지 않으면은 뭐 투자해봤자 소용없어. 시드를 먼저 모아.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시드가 모일 때까지는 예적금을 들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올해가 뭐 2010년이다, 2008년이다 이랬다면은 뭐 이 방법이 통용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적금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은 적금을 들지 마시고요.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적금 하면은 연 3%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이 쌓여가는 속도는 이제 선형적으로 돈이 쌓여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제 연봉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쌓이겠지만 선형적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에 투자로 그 적금 넣는 대신에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 연 3%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면은 이 저의 시드가 불어나는 속도 역시나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립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은 선형 함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로 시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이렇게 쌓여야 될 시드가 시드를 이제 금융소득 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불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적금을 들지 마시고요. 시드가 없다 한들 처음부터 적립식 투자로 진행하시길 저는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K자형이에요. 그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고 이미 부의 효과를 자산가들이 너무나 크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발끝만치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걱정을 하시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물론 따면 3배지만 잃는 것도 3배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그것은 이제 그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이 반반이라고 쳤을 때는 말씀하신 게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장기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고 그 근거는 전 세계는 그 금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금리라는 게 존재하는 한 돈은 계속 풀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장기 우상향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장기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 우상향을 한다면은 양의 레버리지가 음의 레버리지를 이겨요.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고 백테스트 해본 다음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그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QQQ, QAD, 그 TQQQ 그러니까 2배, 3배죠. 이거를 딱 거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물론 당연히 TQQQ를 처음에 거치했다면은 코로나 직후 급락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양의 레버리지가 음의 레버리지를 이기면서 QQQ를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고 QT를 단행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가 암흑기였는데 2022년 1월 1일에 저희가 QQQ랑 QAD, TQQ를 거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걱정하시는 그 3배로 빠진 것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QQQ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거치식이 아니라 하락에 상관없이 이때도 꾸준히 매입했다면은 실제 수익률은 평단가가 여기가 아닐 거잖아요. 평단가가 여기 형성이 될 거라서 실제 수익률은 QQQ나 QAD보다 이 TQQQ가
이제 단연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의 적립식 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의 양의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장기 우상향의 이점을 더 강하게 누릴 수 있는 특유가 더욱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우선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수 추종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출을 활용해요. 여러분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종이돈은 점점 더 가치가 하락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 메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흔싸귀비잖아요. 흔한 건 싸지고 귀한 건 비싸지는데 돈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너무 흔해지고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미 대한민국도 미국도 돈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흔해지는 돈,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하락할 돈을 그나마 가치가 살아있는 지금 땡겨와서 이거를 실물 자산으로 전환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뭐 그대로거나 뭐 종이돈에 비해서 올라갈 텐데 종이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출 원금의 가치 또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대출을 받으실 때 뭐 원리금 상환을 받지 마시고요. 원금 일시 상환으로 받으시고 계속 연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10년이고 20년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을 텐데 10년 뒤에 대출을 갚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이자만 내는 거예요. 네. 그 경우 대출금리 4%. 네, 당연히 이거는 이자로 빠져나가겠죠. 반면에 이 이자를 내기만 한다면은 이 대출을 투자로 굴려서 연 10% 내지 30%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대출금 4%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드가 부족하다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출을 일으켜서 시드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소득으로 대출 금리를 이겨 나가면서 토탈 자산은 플러스 시키는 방향이 저희의 부를 불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금 자체도 뭐 만약에 제가 1억을 받았다 친다면은 지금의 1억은 뭐 클 수가 있지만 10년 뒤, 15년 뒤에 1억은 분명히 가치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 1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금의 가치는 어차피 정부가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갚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냥 갚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연장을 하면서 지금 땡겨온 시드로 실무 자산을 사시고 그것의 가치를 높여가세요. 네. 만약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달러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 역시 그 대출 원금을 녹여주는 효과 역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시드 늘려갈 것.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의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더 커진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그 지수적 상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이거를 처음 달성을 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 그 목표 지점은 개인적으로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돈을 꾸준히 넣었어요. 2020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제 매달 투자를 넣었는데 매달 돈을 넣어가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의 그 연봉보다 조금 더 높은 돈을 금융소득으로 얻게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시대가 작을 때는 그 금융소득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동일 퍼센트라도 이제 금액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금융소득의 지수적 상승을 하는 거 보고 저의 생각이 맞았구나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시점부터는 저의 그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뭐 안정적인 그 현금 플로우를 위해서도
근로소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산을 더 불리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제 금융소득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그거고 저는 사실 실제로 이번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 두 은행에서 대출을 총 1억 6천을 받았고 1억 6천을 받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미래에 그 돈을 지금 현재 땡겨와서 불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음, 예, 이 원금은 사실 정부가 녹여줄 것이고 저는 이 1억 6천으로 실무자산을 사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대출을 받을 건데 대출을 막 무작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감당도 안 되는 빚을 받아가지고 뭐 자산 늘린다고 막 허덕이면서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살려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삶의 질 또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와이프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시고 내가 1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이자는 얼마인지를 계산하셔갖고 그 내가 감당 가능한 그 이자만큼만 대출을 받으세요. 저는 감당 가능한 이자가 그 월 50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억 6천을 받았어요. 1억 6천 받으니까 월 이자가 한 5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감당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를 받은 거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잘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네, 이건 사실 저의 방법론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뭐 경제 이야기도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말은 많아요. 항상 뭐 경제는 어떻고 뭐 부자가 되려면 뭘 하세요 하면서 그 강의로 이끌고 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그리고 제가 직접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